위원회 중에서 먼저 전원위원회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필자에 따라서는 전원위원회를 일반적인 위원회와는 동일하게 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등이 있고 전원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입법 과정에서 본회의에서의 법률안 수정 내지 이에 대한 통제 혹은 다수파의 횡포에 대한 어떤 통제의 의미가 있는 거지 진정한 의미의 위원회 성격은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 견해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능적으로 볼 땐 전원위원회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용어상 위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위원회에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위원회 제63조의 2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뭐 본회의랑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전원위원회 조문을 읽어본다면 제63조의 2 전원위원회 제1항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제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다. 네, 일반 위원회와는 달리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라도 특정 의안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따로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일정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그 국회 다수파에 의한 위원회에서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능을 이 전원위원회에 부과하고 있는데, 전원위원회 소집은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수파 의원들에 의한 다수파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적으로는 다수파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어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는 전원위원회는 과거에 몇 번 있긴 했는데 가장 최근은 대표적으로 전원위원회가 소집됐던 것은 이라크 파병안 동의할 때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아직 제가 전원위원회 소집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던 것 같고요.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물론 소수파가 소집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수파가 당연히 여전히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려면 다수파도 역시 이제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통제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위원회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국회법 제37조 내지 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가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 운영에 있어서 여러 사안들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과 또 사안들을 효율적으로 다룬다고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 혹은 경제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또 의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소위 말하면 입법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약점도 가지고 있죠. 실제 중요한 내용을 몇 사람에서 결정해요. 그러면 로비의 대상이 국회의원 300명에서 몇 명으로 줄어들어요? 10몇 명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정부 부처도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만 이제 관계성을 맺고 특정 관계를 유지하면 된다는 문제, 또 부패 문제 등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 본래 국회 입법 기능을 살리는 것인데
실제 국회의 중요한 구성, 전체 회의라고 할 수 있는 본회의는 형식적인 의미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점들도 있습니다. 자, 구성. 기본적으로 위원 숫자는 몇 명인지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15인에서 20몇 인 정도, 30인 내외로 보통은 정해지고요. 다만 정보위원회만 12인으로, 왜냐하면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무이기 때문에 다수 의원들에게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대표 중에 일부 위원에게만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어서 12인으로 국회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39조 보면 상임위원은 2개 이상 위원회 상임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 예컨대 장관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상임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곧 총선 끝나고 나면 9월 정기국회 할 때쯤에 돼서 각 위원회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위원장들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2년 동안 이 상임위원회가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밖에 40조, 40조의 2, 48조 등을 쭉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리행위 할 수 없겠죠. 그 다음 누가 이 위원들 임명하느냐? 형식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선임하고 개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원내교섭단체 대표, 원내대표가 이 명단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 간에 노른자 위원회라고 할 수 있나요? 중요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가기 위해서 상당히 정당 내에서 애를 많이 쓰고 경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위원장은 보통 형식적으로는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형식적으로는 선거하는데 위원장을 야당에서 할지 여당에서 할지는 득표율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합의를 합니다.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당 내부에서는 그 정당 내부적으로 위원장직을 할 수 있게 된 정당 내부 의원들끼리 서로 경선하기도 하고요. 합의해서 정당의 위원장 대표들을 본회의에 이제 후보로 제안을 하면 본회의는 형식적으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제 4월 지나고 이번 학기 끝날 때쯤 내년 9월 직전에 본회의가 되면 정기 국회가 열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국회 본회의 개의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들 선거 관련해서 여러 신문 보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그때 잘 보시면 상임위원장 되기 위해서 무지애를 쓰고 정당 내부에서 갈등도 많다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위원장의 역할, 아까 국회의장과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대표하겠죠. 의사를 정리하겠죠. 그 다음에 질서를 유지하겠죠. 그 다음 사무를 감독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 법률안을 제출하는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회 법률안을 제출할 때 위원장이 대표가 된다는 점. 그 밖에 마치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두듯이 위원장과 각 정당별로 간사 1인씩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구성된 이후에 위원회에서 각 정당 대표들로 간사를 1인씩 선출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위원회의 업무 뭐예요? 기본적으로 각 소관, 부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 열립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법률안 제출하고요. 법률안을 심사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하거나 또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혹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혹은 제적위원회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파,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열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열릴 수는 있는데 이제 개의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원회를 실제 이제 위원회 열고선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적위원 수 5분의 1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러한 어떤 정치적 목적, 정치적 이해관계 말고도 실제로 요청은 했는데 실제 그 회의 기간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4분의 1 제적위원들이 요청하면 회의는 열리지만 그러나 실제 개의는 5분의 1 이상만으로도 개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밖에 기본적으로 의결은 과반수 출석,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요. 그 밖에 만약에 다른 위원회와 같이 업무를 진행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연석회의라고 해서 국회법 제63조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러한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원 체계를 국회법은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위원회가 위원회 위원 수도 숫자가 많다. 예컨대 30명 된다. 근데 30명이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린다. 그래서 대충 서너 명, 4-5명, 67명을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이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국회법 57조, 125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마다 상설소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법제사법위원회의 제1 심사소위는 법사위의 고유사무를 다루고 있고요. 제2 심사소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법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그 밖에 국회법 제57조의 1을 보시면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소위원회의 회의를 대신해서 회의를 하는 것인데 최근에 그 사이버 테러 방지법인가요? 요건가 그 전에 그 테러 방지법인가 관련해서 여당이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야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뭐 구성하자라고 요청해서 이 기간을 이제 좀 지연시키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보통 30일 내에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일 동안 활동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 연장하는 데서는 아주 중요한 제도로서 남용될 위험도 있겠다. 그 밖에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그 국회 상임위원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위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임위원회 말고도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는 국회가 의결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법상 규정된 특별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법 제45조고요. 또 하나는 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법 46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6조의 3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예컨대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대법관 이런 경우에는 예컨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따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 원래 특별위원,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선택형 문제 낼지 모르겠는데, 원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형식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그렇죠?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데, 그런데 특별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결특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랑 그 다음에 윤리특위, 윤리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 치르고 나서 상임위원회 구성되고 그때 상임위원장도 선발할 때 16개 상임위원장들 말고도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말이 특별위원회지 예결특위랑 윤리특위는 거의 상임위원회적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원회 말고도 원내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갖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의회 내, 국회 내의 집단 혹은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20명 이상 의원들로 구성된 원내 교섭 단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33조고요. 무소속 국회의원들이라 할지라도 20인 이상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그 원내 교섭단체의 의원들의 명단을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내 교섭단체를 법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설이 갈립니다. 원내 교섭단체는 국회의 기관입니까? 아니면 정당의 기관입니까? 국회법에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 기관일 수 있어요. 의회의 기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로 구성돼요? 정당의 의원들로 구성된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의 정당의 기관 아니냐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견해가 갈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국회 운영을 좀 더 원활하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300명이 있는 국회에서 150명 과반을 차지한 여당과 70명 가지고 있는 제1야당 외에 30명, 10명, 5명, 3명, 7명 있는 소수 정당 그룹들이 있으면 모든 의원들 전부 다 의견 합의를 구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특정 수 이상에 되는 국회의원들의 의사는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국회 의사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결국 원내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운영상 효율성을 위해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의 기관일 수도 있겠지만, 특정 정당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하지만 무소속이나 이런 연합해서 20명 이상 그 원내 정당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당 기관이라고 보기보다는 의회 기관이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 본래 의미가 의회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회 기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원내 교섭단체는 대표 의원이 있고요. 이 사람은 실제 국회 운영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국회의장과 함께.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 권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책연구위원 임명채택권도 있고,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당연직 위원이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 선임, 개임을 국회의장한테 요청할 수 있고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권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정부 질문 할 때 질문위원들 순서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국회 운영에 관한 협의 권한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러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국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회 운영은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실제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활동이라고 하는 것,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활동은 사실상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국회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은 한편으로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운영되지만, 다른 한편은 전통적인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의 역할은 많이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회 조직에 관한 여러 문제이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권한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권한, 기본적으로 입법권입니다. 우리 헌법 제40조에 보면 기본적으로 입법권은 국회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입법이라고 할 때 법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실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주는 모든 규범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회에서 정하지 않은 법도 있는데, 예컨대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기관에서 정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이냐? 그런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규정은 다른 국가기관에서 정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입법권 개념과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한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논리, 순환 논리이긴 한데,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에서 제정한 모든 법 규범을 입법권의 법의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40조의 이해를 모순되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때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받은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받은 것이죠. 국회의원은 그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표결하고 심의하고 질의하고 토론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 입법권 자체는 국회의원의 권한은 아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권한쟁의가 되면 언급을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